소쿨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신부를 의심한 좀팽이. 왜 새 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이성적인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암행어사 박문수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만약에 그런 그가 길에서 만난 냄새나는 거지가 사실은 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논리가 신비를 마주하는 기묘한 순간에 대한 전설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직 논리와 증거만을 믿는 사람이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걸 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문수, 왕의 비밀 요원, 바로 암행어사였죠. 그의 눈은 오직 팩트와 증거만을 쫓아서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미신? 전설? 에이, 그런 건 비웃어 넘길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죠.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박문수는 주막 구석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한 거지를 만납니다. 측은한 마음에 밥 한 끼 사줬더니 거지가 대뜸 같이 다니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암행어사랑 거지가 동행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박문수도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지의 알 수 없는 눈빛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박문수의 이성으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거지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가장 큰 기와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다짜고짜 문을 쾅 열어젖히는 겁니다. 박문수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아니, 대뜸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이 집 남자 셋, 오늘 죽을 운명인데 이렇게 태평하게 있어야 되겠소. 그러곤 온 가족을 마당으로 끌어내서 머리를 풀고 당장 곡을 하라고 호령하죠.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미친 사람 행패잖아요. 그런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가족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그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진짜 놀랍게도 그 시각 집안의 남자 셋은 뒷산 동굴에 있었거든요. 그 곡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뛰쳐나온 바로 그 순간 벼락이 동굴을 그대로 덮쳐버린 거죠.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가족은 거지에게 돈 100냥을 건넸고 거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박문수한테 툭 맡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적, 그리고 첫 번째 100냥이었습니다. 다음 마을에 가니까 이번엔 또 다른 큰 집에서 울음소리가 막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7대 독자,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이죠. 그 아이가 지금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거지는 이번에도 주저없이 나섭니다. 그가 요구할 약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0년 묵은 황토랑 꿀이요. 그는 흙을 반죽해서 환약을 만들고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더러운 흙경단을 죽어가는 아이 입에 넣어주죠.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흙덩이를 삼킨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 거 있죠. 순식간에 벌어진 기적에 아버지는 너무 감격해서 사례로 또 100냥을 내놓았고 거지는 이 두 번째 100냥도 박문수 손에 쥐어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산길에서 벌어집니다. 장례 행렬을 마주친 거지는 이번에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어요. 거지가 상주한테 쓱 다가가더니 그 무덤 그거 텅 비었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격분한 상주가 네 목숨을 걸어라 소리치는데 거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겠다고 하죠. 다들 숨죽이고 무덤을 파는데 세상에 진짜 관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거지는 태연하게 동쪽으로 3걸음 떨어진 곳을 가리켰고 거기서 시신이 담긴 관이 발견돼요. 도둑혈이라 시신이 알아서 자리로 옮긴 거다. 이런 기이한 설명을 덧붙이면서요. 명당까지 잡아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상주들은 마지막 100냥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3번의 기적 그리고 새 묶음의 100냥이 전부 모인 거죠. 자, 이제 박문수 손에는 총 300냥이 쥐어졌습니다. 3번의 기적으로 모인 그야말로 기묘하고도 알 수 없는 돈이죠. 박문수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제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 그리고 이 300냥, 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무엇에서 왜로 넘어가면서 미스터리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거지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 300냥 가지고 저 고개 넘어가시오. 거기서 만나는 처녀한테 다 주면 돼요. 딱 이 말을 남기곤 정말 연기처럼 아지랑이처럼 박문수 눈앞에서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거지가 시킨 대로 고개를 넘던 박문수는 고갯마루에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장승 하나를 보게 돼요. 장승, 뭔지 아시죠? 보통 마을 어귀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나무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한 젊은 여인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처녀가 신에게 애타게 빌고 있던 그 돈이 바로 300냥.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돈과 정확히 똑같은 액수였거든요.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사연을 물으니까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아의 돈, 바로 그 300냥을 잃어버려서 공금 횡령죄로 내일이면 처형당할 위기라는 겁니다. 돈 구할 데가 없어서 100일 동안이나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거죠. 주막에서의 첫 만남, 3번의 기적, 300냥, 이 모든 게 억울하게 죽을 뻔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하늘이 그린 정말 거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박문수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동행이 아니었구나. 그저 신의 목적을 위한 심부름꾼이었을 뿐이구나.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나서 박문수는 무심코 장승을 쓱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저 험상궂은 얼굴, 방금 전까지 자기랑 같이 다녔던 그 거지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네? 장난기가 돈 박문수가 장승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집에 오시니 좋으십니까? 역시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그러자 글쎄 그 장승의 커다란 나무 눈알이 쓱 하고 한번 굴러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논리의 화신이었던 박문수, 그는 과연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어쩌면 진짜 기적은 300냥이 아니라 그의 세상이 통째로 뒤바뀐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 만약 자녀의 인생을 결정해야 한다면 명예롭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삶과 부유하지만 매일같이 핍박받는 삶,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좀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국의 옛 이야기가 바로 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질문이 던져졌죠. 이야기 속 아버지는요, 정말로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길이 그나마 좀 더 나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그의 선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거창 땅입니다. 이곳에 김노인이라는 분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은, 신분도 양반과 상놈 그 중간 어디쯤인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했던 그의 삶이 두 딸의 혼처를 알아보면서부터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먼저 큰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노인은 첫 번째 선택으로 신분이라는 가치에 모든 걸 걸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이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김노인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어요. 중매쟁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가난해도 좋으니 뼈대, 즉 양반 가문이라는 명예만은 잃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시오. 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이 사회적 지위가 딸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딸의 집을 찾아간 김노인은 정말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부엌 가궁엔 불 뗀 지도 오래됐는지 냉기가 흘렀죠. 그리고 그의 가슴을 정말 무너뜨린 건 바로 앞치마가 없어서 밥상덮개, 즉 밥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명예의 진짜 얼굴이었던 거죠. 큰딸의 그 모습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김노인은요, 둘째 딸만큼은 절대로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김노인의 우선순위가 이제 180도 바뀐 겁니다. 뼈다귀는 이제 됐소. 그냥 밥술이나 제대로 뜨는 부유한 곳으로 보내주시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정말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곳에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놈 출신이었던 사위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네 양반들한테 수시로 끌려가서 볼기를 맞고 돈을 빼앗기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부가 오히려 그를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셈이니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딸의 비극적인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큰딸은 양반 신분을 얻었지만 밥보자기로 상징되는 극심한 가난과 굴욕 속에서 살아 했고요. 작은 딸은 풍족했지만 상놈이라는 신분 때문에 볼기를 맞는 끝없는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 극단적인 선택은 두 딸 모두를 다른 방식의 불행으로 이끌고 만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절벽이고 저쪽으로 가도 낭떠러진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결국 두 딸의 집을 모두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은 깊은 탄식과 함께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밥보자기와 볼기, 대체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일까? 명예롭지만 비참한 가난과 고통스러운 부요함 사이에서 그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길 위에서의 한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노인이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이걸 우연히 엿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허름한 차림의 나그네였죠.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행인, 어쩌면 좀 불량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가 김 노인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사연을 묻는데 과연 이 만남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일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허름한 나그네의 정체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혼내주고 힘없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전설적인 인물 말입니다. 드디어 이 꽉 막힌 이야기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박문수는 김 노인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라는 이분법의 덫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박문수의 계획,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지혜롭습니다. 자, 첫째, 부자 사위를 관하로 불러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우라고 칭합니다. 암행어사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을 쳐준 거죠. 그리고 둘째, 단순히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위에게 조용히 조언을 합니다. 자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손이동서에게 나누어 주게. 이건 권력으로 문제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었어요. 관계와 너그러움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결과는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부자 사위는 하루아침에 암행어사의 아우가 돼서 돈은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됐고요. 가난한 사위는 처남이 나눠준 재산 덕분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박문수의 이 지혜로운 처방 하나로 고통받던 두 가족 모두 마침내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김 노인이 마주했던 그 문제는 잘못된 질문, 즉 잘못된 이분법이었다는 거죠. 밥보자기냐 볼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공동체의 연대와 너그러움을 통해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명예냐 부냐, 성공이냐 안정이냐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해답은 그 선택지들 바깥에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연대, 그리고 나눔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때로는 거짓말이 정의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민과 불의,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해결책이 담긴 아주 흥미로운 한국 고전설화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대체 왜 누구가 진흙탕길 한가운데에 돗자리를 깔아놨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떤 산골 마을인데 바로 이 좀 이상한 풍경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네, 진흙탕길에서의 만남. 여기서 이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박문수라는 인물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나그네 같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어떤 장면 하나가 이 평범했던 여정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있잖아요. 이 허름한 옷차림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박문수라는 사람 진짜 정체는 바로 암행어사였던 거죠. 왕의 비밀 특사요.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내 벌하는 뭐랄까 당시 관리들한텐 거의 저승사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박문수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겁니다. 어떤 남사가 아니 세상에 귀한 사짜리를 아깝지도 않은지 진흙탕 길에 척척 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지? 너무 궁금해서 박문수가 슬쩍 다가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 박문수도 뭐 그냥 간단한 이유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얼마나 깊고 따뜻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답이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남자가 자기를 백정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백정.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최하층 계급이잖아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가 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내놓은 첫 번째 이유, 바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 길로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시는데 발이라도 젖지 않고 편하게 다니셨으면 해서요. 정말 놀라운 존경심과 배려심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돌을 깔면요. 혹시라도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 다칠까 봐서요. 세상에, 땅속에 있는 아주 작은 생명 하나하나까지 생각하는 마음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백정의 숨겨진 슬픈. 자, 이렇게 마음이 깊은 사람을 보고 박문수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어요. 문득 궁금해진 거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 혹시 무슨 힘든 일은 없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뭐 도와줄 일 없냐고요. 그 말을 듣자 백정이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사실 딱 한 가지 슬픔이 있는데 바로 동네 양반들한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신분이 백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서 다 뺏어가고 때리고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어사의 기발한 계책. 이걸 들은 박문수, 암행어사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이 부당함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해요. 좋아, 법으로 안 되면 지혜로 해결한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박문수가 백정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딱 두 가지 내립니다. 내일 아침에 이 골 관하로 찾아가시오. 그리고 문지기가 맞거든 다른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딱 이렇게만 말하시오. 삼촌을 뵈러 왔습니다. 라고. 자, 한편 그 시간에 박문수는 뭘 했을까요? 먼저 관하로 쓱 들어가서 품에서 마패를 딱 꺼내 보여주죠.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순간 관하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힙니다. 관리들은 뭐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자, 이걸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아주 극적인 무대가 완벽하게 차려진 셈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역시나 박문수의 계획대로 관아 문 앞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백정이 도착한 거죠. 문지기가 막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또, 웬 미친놈이 나타나서 자꾸 삼촌을 만나러 왔다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문지기들 눈에는 그저 천한 백정이 감히 관아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걸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박문수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백정을 와락 끌어안고 외치죠. 아니, 이게 내 조카가 아니냐? 살아있었구나. 혈통을 숨기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모습을 본 관아의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집니다. 보세요.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뒤바뀝니다. 어제까지는 멸시받던 천민이었는데 오늘은 암행어사에 존경받는 조카가 된 거죠. 양반들의 괴롭힘 대상에서 이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인물로. 박문수의 이 기가 막힌 거짓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요.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뀐 거죠. 어제 백정이
오늘은 어사나으리의 조카가 됐으니까요. 그를 괴롭히던 양반들요. 이제는 그 백정 앞에서 벌벌 떨면서 굽실거리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서요. 마침내 그 착한 백정은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과연 거짓말이 정의로 가는 가장 정직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법이나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어준 박문수의 이 지혜로운 거짓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냥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종의 탐정 미스터리 같기도 하고 또 다 듣고 나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부를 의심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그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들은 말이죠. 와... 이 한마디만 들어도 앞으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나요? 위험과 미스터리가 가득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첫 번째 장, 신부의 유령입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곳.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저주받은 집에 얽힌 전설 속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집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원래는 오한당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한 분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역적으로 물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 으리으리했던 집이 순식간에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 집에 하룻밤이라도 묵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에 전부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처녀 귀신이 나온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 장, 아주 특별한 손님입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피하는 이 흉가에 귀신? 뭐 그게 대수야? 하는 듯한 의문의 나그네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나그네, 딱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박문수,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선 최고의 비밀 감찰관, 바로 암행어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괴상한 소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아온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박문수는 내 목숨, 뭐 풀잎보다 가볍다, 괜찮다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니 정면으로 부딪혀서 사건의 핵심을 뚫어버리려는 거죠. 세 번째 장입니다. 혼인날 밤의 비극. 이제 집주인이 박문수에게 직접 들려주는 이 집에 얽힌 정말 끔찍하고도 슬픈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집에 왜 줄초상이 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곱고 아름다운 외동딸이 혼례를 올린 바로 그 첫날 밤에 신랑이 갑자기 신부를 더럽다며 모욕하고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신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충격에 부모님마저 연달아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한 집안이 통째로 무너진 거죠. 이게 바로 그 신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절규였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큰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꼈을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번째 장, 해답을 찾아서입니다. 자, 박문수는 귀신을 만나고도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암행어사라는 본래 신분으로 이 미스터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박문수가 굳게 닫혀있던 신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정말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비극이 일어났던 그날 밤의 모습 그대로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었던 거죠. 펼쳐진 이불, 차려진 음식상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으스스한 장면이죠. 자,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방 안에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걸까요? 드디어 다섯 번째 장입니다. 바늘 속에 숨겨진 진실. 이제 이 모든 비극을 풀어낼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박문수가 과연 뭘 발견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박문수가 발견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혼례용 요속의 깁속이 박혀있던 부러진 바늘 한 조각.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 위에 누워서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이 바늘에 찔려서 따끔따끔 아팠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신랑이 남기고 간 이 잔인한 글귀. 규중처녀가 첫날 밤에 허리를 잘 놀리는 걸 보니 이미 색을 알고 있었구나. 이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 오해를 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어처구니 없는 오해요. 신랑은 신부가 막 몹을 뒤채니까 아니 첫날 밤부터 이렇게 경험이 많은 여자였구나 하고 자기 혼자 단정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뭐였죠? 그건 그냥 요에 박힌 바늘에 찔려서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움찔거렸던 거였습니다. 정말 이 끔찍한 오해 하나가 모든 걸 망쳐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좀팽이의 어리석음. 진실이 다 밝혀졌으니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에도 나오는 좀팽이라는 말,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이 좁고 편협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남을 판단해버리는 사람. 신랑의 이런 성격적 결함이 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단어죠. 이게 바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문수가 신랑에게 내뱉은 아주 신랄한 질책입니다. 좀팽이 같은 놈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왜냐하면 정말 간단하게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으니까요.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아니면 왜 그러시오 하고 물어보기만 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터넷 댓글 하나, 스쳐 지나가는 모습 하나만 보고 상대를 멋대로 판단해버리잖아요? 과연 우리는 왜? 라고 묻지 않음으로써 어떤 비극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이 신랑의 어리석음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지했습니다. 2026년부터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모음집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